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광복절이고요.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다 쉬다 그러긴 하는데 조금 전에는 정말 폭포처럼 우레와 같이 쏟아쳤어요. 그래서 밖에 좀 나가 보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낭독을 먼저 해야지 좀 스케줄을 바꿔봅니다. 네, 오늘 함께 하기 좋은 아주 딱 맞는 책인 것 같아요.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낭독해드릴 텍스트는요, 경제학자이신 박병률 씨가 지은 문학살롱이라는 책이에요. 경제학자의 문학살롱.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편이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광복절에 읽기 더 의미 있는 것이 이 책의 끝이 1945년 8월 15일 날 끝나는 것으로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어요. 미처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기억하고 알고 있지 못했는데 이 박병률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자, 토지 제목 그대로 땅에 대한 거대한 서사 소설입니다. 땅은 왜 힘이 센가라는 주제로 이 긴 대하 장편 소설을 몇 페이지 안 되는 글로 잘 요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소설 속의 한 문단 읽어드릴게요. 준구는 드디어 팔을 뻗어 지폐를 집어든다. 서희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른다. 미소는 크게 확대되어 갔다. 하얀 이빨이 드러나면서 흔들린다. 웃음소리가 일정한 굴곡을 이루며 톱날같이 조준구의 마음을 썰어댄다. 조준구는 허둥지둥 뒤통수의 그 날카로운 톱날 같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대문을 나서고 사뭇 걸어서 눈에 띄는 술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웃음소리는 쫓아왔다. 네, 소설 속에서 가장 통쾌한 그 부분입니다. 서희는 마침내 조준구에게 빼앗겼던 최참반택의 토지와 집을 되찾아와요. 할머니가 그리고 조상들이 대대로 대를 이으면서 살아왔던 그 토지와 집을 찾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대하소설 토지 전체를 통틀어 가장 통쾌한 부분 중 한 장면입니다. 몰락한 조준구는 양심이 있다면 집문서를 그냥 넘기라는 서희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5,000원을 택합니다. 조준구는 참말로 멋지게 너는 원수를 갚는구나 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죠. 참말로 멋지게 너는 원수를 갚는구나. 한국 최고의 대하소설 두 권을 꼽으라면 단연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박경리의 토지이다. 토지가 구원 말부터 광복까지의 이야기라면 태백산맥은 광복 이후 정부 수립을 거쳐 한국 전쟁까지의 이야기다. 두 소설은 시대의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한국 사회의 한 단락을 완성한다. 토지는 박경리가 암투병을 하면서 토해낸 소설이다. 생이 다하는 벼랑 끝에 서본 뒤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고는 사명감을 갖고 써내려간 이야기라고 한다. 네, 소설 토지는 총 5부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25년 동안 쓰셨다고 합니다.
소설 속의 스토리의 시작은 1897년 한가위예요. 추석이고요. 끝은 1945년의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배경은 경상도 하동 평사리의 악양 들판에서 시작하지만 진주, 서울, 심지어 일본 도쿄, 중국 만주까지 넘나드는 등장인물만 해도 100명이 넘는 그런 대하소설이죠. 반세기의 시대적 배경에는 구한말부터 광복에 이르는 사회 경제적 변화의 과정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동학혁명, 신분질서 개편, 개화의 물결, 간도 이주, 독립운동,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 등을 겪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했다, 사라지죠. 자, 스토리 좀 살펴볼까요? 그 최초의 배경이 되었던 평사리에서 5대째 대지주로 군림하는 만석군 최참판 댁이 있습니다. 지금의 집주인은 최치수, 그의 손녀가 바로 서희입니다. 최참판 댁에는 복잡한 가정사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호시탐탐 최참판의 땅을 노립니다. 최치수의 땅을 노리는 거죠. 그런 와중에 최참판이 살해당해요. 그 복잡한 가정사, 그리고 이 많은 대지주를 시기하는 그 주변에 사람들 사이에 결국 최참판은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호열자와 흉년이 들면서 서희의 할머니 윤씨 부인도 죽습니다. 최참판의 부인도 죽게 되죠. 그런 틈을 타고 최치수의 재종형인 조준구라는 인물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최참판 댁에 들이닥칩니다. 제가 초반에 낭독해드렸던 그 5,000원을 집어들고 술집으로 들어가는 그 패배자의 모습이 바로 조준구의 모습이죠. 그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희의 집으로 들어와서 모든 걸 빼앗아 갔고요. 고아가 된 와중에 집도 땅도 다 빼앗기고 서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토지를 드라마로 했었어요. 그때 그 서희 주인공으로 나왔던 어린 시절의 배역과 성년이 된 이후의 그 서희 배역으로 나온 그 배우를 참 좋아했었는데 문득 생각이 나네요. 어린 서희는 조준구와 맞서지만 역부족이었죠. 러일 전쟁이 터지고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준구는 친일파로 변신을 합니다. 조준구에게 토지 문서를 빼앗긴 서희는 고향을 버리고 간도로 떠나요. 거기에서 그곳 간도에서 서희는 억척스레 큰 돈을 벌고요. 그리고 조준구에게 빼앗긴 그 토지 문서를 되찾습니다. 서희가 간도에서 치열하게 돈을 버는 이유는 잃어버린 그 빼앗긴 가문의 재건과 복수를 위해서였죠. 이렇게 토지를 생각하려니 하동 몇 년 전인가 한 2, 3년 전인가 다녀왔던 그 하동의 전경이 떠오르네요. 이 무대의 배경으로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지 않았었나 싶어요. 만약에 그
곳의 배경이 하동이 아니라 안동이었다면 또 어떤 느낌이었을까? 좀 더 다른 소설이 나오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여하튼 토지라는 소설에는 하동 평사리만한 배경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꾸 옆길로 세요. 자, 한국인들에게 있어 토지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한정된 땅덩어리, 그나마 70%가 산지인 우리 한반도에서 얼마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것은 당연해 보이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온 나라가 들썩이는 것은 그 또한 이 때문일 겁니다. 봉건 시대에 토지는 경제력의 전부였어요. 자본주의에서도 토지는 자본, 노동과 함께 생산의 3대 요소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다면 설비를 구축할 땅, 토지죠. 땅과 설비를 들이고 공장을 지을 돈, 자본, 그리고 자동차를 조립할 일꾼, 노동이 필요하죠. 그 3대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땅, 토지입니다. 노동자 한 단위가 생산해낸 양이 노동 생산성이고요. 여기에서 부가가치, 즉 잉여 가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가가치는 지대로 흡수되죠. 지대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받는 대가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임대를 하고 그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내는 토지의 이용료, 그것이 바로 지대인 거죠. 소설 토지 속의 소작농들이 최첨반 댁에 내는 일정액의 쌀 혹은 노동이 바로 지대에 해당합니다. 그 지대를 돈으로 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쌀로 또 그런 노동으로 이 지불을 했었죠.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지대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리카도라는 경제학자는 차액지대설을 주창했어요. 차액지대란 토지 생산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지대인데요. 즉 비옥할수록 생산량이 많을 것이고 그러니 지대가 높게 책정됩니다. 차익지대는 토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토지마다 비옥한 정도가 다르며 높은 비옥도의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하고요. 또 튀넨이라는 경제학자는 조금 다른 지대 이론을 제시했어요. 이름하여 입지교차 지대설입니다. 여기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아니라 토지와 소비자와의 거리를 중시해요. 그 거리를 기반으로 지대가 책정되는 거죠. 즉 도시로부터 생산지가 멀리 떨어지면 수송비가 증가해서 생산물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주장이고요. 이런 지대론이 제조업과 상업이 발달한 현대에 맞는 현대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또 다른 경제학자 마르크스는 절대지대설을 강조합니다. 앞서의 지대론들과 달리 토지 생산력에 관계없이 그냥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땅 주인은 지대를 요구한다는 개념이에요. 이 때문에 토지를 사유화하면 농산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생산물 가격이 생산 가격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주장했죠. 즉 생산 가격 이상으로 높아진 것이 잉여 가치고요. 땅 주인은 이 잉여 가치를 축적해서 부유해진다고 보는 것이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론입니다.
무조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주는 그 토지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해서 거기에 플러스 자신의 잉여 가치를 더한 그 값으로 재화를 판매하게 된다는 거죠. 그 토지가 어떤든지 간에 생산력이나 위치와 무관하게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소유주라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임의의 부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다양한 그런 지대설이 있었는데요. 토지 속의 스토리에 나오는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땠는가 좀 살펴보면요. 최참판댁이 평사리에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대지주였기 때문입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온 서희의 힘도 바로 땅이었어요. 최참판댁의 땅이 조준구에게로 넘어가면서 조준구에게로 막강한 그 대지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막강한 힘이 이양되게 됐었고요. 조준구는 그 땅을 무기로 마을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립니다. 극심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어릴 때 봤던 그런 내용이지만, 하지만 조준구 그렇게 빼앗고 훔치다시피 하면서 얻게 된 그 부를 유지하지 못하죠. 일본인 미야모토와 함께 만든 광산 회사가 계속해서 실패하고요. 그래서 땅을 조금씩 계속 팔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팔리는 땅들과 함께 조준구의 힘, 세력도 점점 줄어가죠. 결국은 토지를 모두 서희에게 다시 넘기는 날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평사리 최참판댁도 서두에 읽어드렸던 그 장면에서처럼 5,000원에 다시 서희에게 되팔게 되죠. 땅의 힘이 센 것은 이런 지대를 생산해내기 때문이에요. 땅이라는 것 자체가 그 땅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어떤 부가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에 땅의 힘이 센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땅뿐 아니라 자본, 그리고 기술, 독점 권리, 요새 같으면 이제 특허나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대와 같은 그런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지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비생산적인 경쟁을 벌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이를 지대추구 행위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로비, 약탈, 방어 이런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그런 지대 이익을 높이려는 노력들이죠. 예를 들면 한국 철강 산업의 대미 수출이 늘게 되자 미국 내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는 로비, 그를 통해서 한국산 철강의 수입을 막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지대 추구 행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의사나 약사, 변호사들이 시장에 전문인들이 너무 많으면 본인들의 수익이 떨어지니까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따기 어렵게 하는 것도 지대 추구 행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의사들이 파업하잖아요.
어제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더 한다는 것 같은데, 대학 입학 정원 그리고 공공의료대학을 나라에서 공공의료대학을 만들 걸 검토하고 있다 하니 그걸 저지하기 위한 전체 의사들의 대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의사들의 경제적 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겠죠. 우리에게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각자 보호하고 싶은 자기의 권리들이, 입장들이 있는 거니까요. 1967년 툴록 교수는 논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점이나 관세를 부과해 발생한 생산자의 이유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서 설명드린 그런 로비 행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독점이나 관세 부과를 위해 기업들은 대정부 로비를 벌여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상관이 없고, 그러므로 사회 전체를 보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나라 차원에서의 로비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작은 우리 일상생활, 마을의 살림살이, 그런 것들도 에서도 다 이런 로비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회사에서 만연해 있는 게 로비 아닌가요? 인간들이, 집단들이 모여 있으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게 로비가 아닌가 해요. 어렸을 땐 그런 걸 몰라도 됐어서 좋았는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로비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꼭 부패한 사회에서만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라는 생각이,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인간의 본성, 생존 경쟁,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이런 로비 활동들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다시 책 속으로, 저자님의 글 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그 로비에 의한 사회 전체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죠. 최근 공공영역이 독과점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지대추구 행위를 분석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기술하실 무렵에 그런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공정위가 존재하는 의미,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죠. 공공기관이 민간들이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한 적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그 조정의 대상, 감시의 대상을 민간 사업자들에게만 향하고 있었는데, 그 방향을 확대해서 이 공공기관 자체에도 그런 칼날을, 감시의 눈을 똑같이 그런 눈으로 똑같이 감시하고 들여다보겠다. 처벌할 것이 있으면 처벌하겠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 노력이 늘상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는 아직도, 어쩌면 여전히 불균형 속에, 불평등 속에, 어쩌면 그 불평등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젠가 본 어떤 기사의 토픽을 보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후가 많이 변화하고 아열대로 그리고 폭우가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기후로 변해가면 갈수록 주거 환경의 불평등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 주거 환경의 불평등 수준이 아니라 양극화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기사 제목을 봤어요. 그게 어디 비단 주택 문제뿐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 자연 파괴, 자연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정말 더 시급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도 한 원인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자연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저런 사회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자연 현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거나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또 위협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라면 그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치열한 지대 추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 않으면 인간이기를 포기했거나 나라이기를 포기했거나 어떤 기업이기를 포기했거나 그런 정도로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대추구 행위가 과도할 경우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 대한 불신에 빠질 수 있겠죠. 양극화, 어떤 꿈을 갖기 어려운 그런 사회로 될 겁니다. 그쵸? 심각한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자꾸 어두워져요. 목소리도 가라앉고. 그래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것을 잃게 되거나 조금 빼앗기는 것 같아서 화가 나거나 그러기 이전에, 그렇게 되면 너무 모양 안 좋잖아요. 그냥 알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자선하고 내놓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이런 모습들, 나의 어떤 이익이 나의 노력만으로 가능했겠는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같이 있어 줬기에 가능하다는 생각들을 조금씩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들 이에 걸맞는 소득을 거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3포, 4포, 5포 많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포기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이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인한 정신피폐보다는 포기하고 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 하는 주의로 저는 좀 돌아섰는지라 그래서 이렇게 몇 분이 되시건 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한 권 소개드리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에 어쩌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서희 얘기 조금 더 볼까요? 이 토지의 주인공 서희는 간도 용정에서 일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요. 지대 행위를 펼친 거죠. 이동진이라는 또 다른 주인공이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요청할 때는 거절을 하고요. 일본인이 지은 절에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시주를 해요. 일본인들에게 잘 보여야 중국인들의 견제를 뚫고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뒤에 깔려 있었던 거죠. 서희도 로비를 했던 거고, 서희도 경제적 지대 추구 활동을 한 덕분으로 평사리에 집을,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서희아 씨의 친일 로비가 단순히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서였다면 두고두고 매국적인 지대 추구 행위로 지탄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서희의 본심은 그렇지 않았죠. 자신의 영달만을 위한 건 아니었고요. 어떻게 표현하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급락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고 들었어요. 40%대 아래로 내려갔다는, 처음으로 그렇게 내려갔다는 기사를 접했고요. 그 원인으로서, 패인으로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제일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지금 이 오늘 읽어드리는 토지와 관련된 이 스토리는 아까 거기까지로 마무리를 하더라도 당시 1945년 서희가 땅을 되찾기까지, 광복을 맞고 평사리 집을 되찾기까지 그 당시 이후로 우리의 토지 제도가 남과 북이 어떻게 대처를 해왔고 변화가 되어 왔는지 이 책 속에 박병률 저자님이 경제학자다 보니까 그런 설명이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들어보시면 나름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주는 왜 소멸했을까라는 타이틀이에요. 박경리의 소설 토지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구한말부터 광복까지 지주의 힘은 막강했다.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토지 소유 여부는 경제력과 비례했고 조준구가 친일파가 되어서 최참판에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서희가 조준구로부터 그 이후로 간도살이 그런 이제 1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최참판 댁의 땅을 되찾아 오는 그런 것은, 땅을 빼앗기고 땅을 다시 되찾아오고 이런 것은 권력의 이동을 의미한다. 땅이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평사리 땅과 최참판 댁 집을 판 조준구가 재기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땅을 잃고 토지를 잃고 집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권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지주 제도는 광복과 우리나라의 독립과 함께 흔들렸다.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는 너나 할 것 없이 토지개혁과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남과 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한반도에 이식하기 위해 기존의 지주제도를 없애거나 약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랬겠죠. 그래서 그 큰 지주, 많은 땅과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컸을 거예요. 자, 먼저 토지개혁을 단행한 쪽은 북한이었다. 북한은 광복 직후인 1946년 토지개혁을 단행했고, 북한은 지주로부터 땅을 무상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했다. 공산주의를 택했으니까 그랬겠죠. 몰수 대상은 일본인 민족 반역자 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의 땅이었다. 5정보라는 거는 뭘까요? 아마 토지의 단위, 크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정부의 땅을 몰수당한 지주의 상당수는 자본주의 체제의 남한으로 월남했다. 땅을 빼앗기고 너털너털 남한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뭐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왔겠죠. 집단 농장으로 바뀌면서 북한의 과거 지주였던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삶이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했다고는 했지만 쌀농사 이후 걷어들이는 세율이 27%에 달해 농민의 부담은 여전히 컸다. 지주에 대한 소작에서 국가에 대한 소작으로 바뀌었다는 푸념이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4년 뒤 남한에서도 농지 개혁을 실행했다. 미군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농지 개혁을 실행했었나 봅니다. 남한은 지주로부터 땅을 유상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유상 분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니까 무상 몰수한 게 아니고 유상 몰수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농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상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 분배를 했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토지의 재분배를 시도하긴 했습니다만 돈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기회가 돌아갔었겠네요. 사유재산인 땅 소유를 근본적으로 금지할 수 없었던 만큼 지주제는 남한에서는 유지가 됐다. 농지개혁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광복 당시 소작지의 38%만 분배가 된다. 그런데다 분배 농지의 가격이 비쌌고 마찬가지로 세금이 많아서 상당수 농민이 농지를 유상으로 샀지만 다시 되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반쪽짜리 토지개혁, 역시나 대지주에게만 유리했던 토지개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주를 탈탈 털은 거고요. 그죠? 무상 몰수를 했으니까 그게 뭐 일제 앞잡이가 됐던 아닌 경우든 그렇지만 일제 앞잡이가 아니고서야 토지를 소유하고 할 수가 없었겠죠. 당시에 결국 모든 그런 그 일제 앞잡이에 대한 재산 몰수가 되었다는 거고요. 북한 쪽은 안타깝게도 남한 쪽은 그렇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돈 있는 사람에게 샀다가 돈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준 건 아니고 돈을 받고 팔았는데 세금이 높아서 어차피 그렇게 산 농민들도 다시 되팔았고, 되팔은 건 누가 사갔을까요? 당연히 돈이 많은 지주가 사갔겠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형식적으로만 괜히 왔다 갔다 한 거죠. 어쩌면 저희 자금 세탁과 같은 거라고 의미는 다르지만 또 의미는 비슷한 그런 결과이지 않았었나 싶어요. 대지주는 6.25 전쟁으로 완전 몰락했다. 제가
앞서서 미군정 이후 남한이 농지개혁을 실행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아니군요. 그 전에 이미 그 농지개혁이 한번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대지주에게만 유리했던 토지개혁이라는 거고요. 그 부족했던 점이 6.25 전쟁으로 완전 대지주의 몰락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북에서는 인민재판을 통해 남아있던 얼마 남지 않았던 그 대지주마저 다 학살을 해버렸고요. 남쪽에서도 피난 과정에서 많은 대지주들이 땅과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보입니다. 피난 과정에서 생명을 잃은 이도 부지기수였고, 또 농지 몰수의 대가로 받은 지가 증권도 사실 큰 가치가 없어지게 됐다고 하고요. 그렇게 남에서 또 북에서 지주가 소멸한 거죠.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과거에 근대 시대까지 남아 있었던 그런 지주가 사라진 거고요. 그렇다면 한반도에 더 이상은 대지주가 없는 걸까요? 남쪽에서는, 남한 사회에서는 개인 대지주는 사라졌지만 기업이라는 이름의 대지주들이 생겨났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0대 재벌이 가진 땅은 그 가격으로 치면 60조 원이 넘고, 2013년도니까 2020년도인 지금은 어떨까요? 현대자동차와 삼성, 롯데그룹은 각각 10조 원어치의 땅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장부가 기준이라 현재 시세로 보자면 2배 이상 가치가 치솟을 수도 있고, 뭐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기업 대지주들이 생겨났다고 볼만하죠. 그런데 저는 기업 대지주의 오너라고 하면 결국 개인이잖아요. 결국 기업 대지주도 개인 대지주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남한이 이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도 소수의 공산당원들이 사실상 토지를 장악하고 있다고 책에 쓰여 있네요. 이건 좀 놀랍습니다. 땅은 또 다른 형태로 소수 독점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사실 이 토지라는 박경리 선생님의 소설은 굉장히 여러 측위로 읽혀질 수 있어요. 그 구원말부터 광복까지의 우리의 실상, 우리의 삶을, 나라를 빼앗긴 우리의 그 치욕의 시대, 고난의 시간들을 보여주는 역사 소설로 읽힐 수도 있고요. 읽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 서희라는 한 여성의 굴곡과 한의로 점쳐진 그런 일대기, 그 안에서 어떤 여인의 일생 으로 읽힐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색거리를 주죠. 그런 주기를 읽어내도. 그리고 이 안에 어떤 그 시대상을 분석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이 라이프가 어떠했나. 워낙 묘사가 세세하기 때문에 당시의 삶을 굉장히 세밀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런 연구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토지라는 서사 속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유형의 여성과 남성의 사랑이 펼쳐져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뭐 주요하기만 해도 한 3명, 4명의 커플들이 나오죠. 아주 진한 러브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그렇게 읽어내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소설이고, 그런데 이렇게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토지라는 제목이 언급된 딱 진짜 토지 토지라는 것의 역사성, 시간성을 가지고 이 소설을 따라가 보는 것, 또 굉장한 배움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식주가 중요하다는 건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의식주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서 특히나 의와 식에 대해서는 더 많이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사회가 진화할수록 가장 첨예해지는 이슈가 이 주거에 대한 부분, 토지에 대한 부분이지 않은가 싶어요. 이유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지대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다른 잉여 가치, 잉여의 부를 생산해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주의 개념, 땅의 개념이기 때문이지 않은가. 그리고 의와 식에 비해서 주가, 땅이, 토지가 지속성이 있고 또 값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제목으로 박병류 선생님이 내건 땅은 왜 힘이 센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땅이 힘이 센 것인 것 같습니다.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집이라는 것을 그냥 집 주거로만 생각을 했지 자연이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연이구나, 토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토지는 자연의 것인데 우리끼리 땅에다 눈금 표시해 놓고 네 거다 내 거다 막 이러고 아웅다웅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당장 어떤 결론에 이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참에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네, 오늘 8.15 광복절이어서 광복이 되기까지의 그 시대를 소설 속에 잘 펼쳐주고 있는 박병리 선생님의 토지의 관점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서희가 주인공이 아니라 땅 자체를 주인공으로 두고 오늘 한번 읽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이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 모레 재밌는 책으로 찾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편안한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미셸이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